죽음의 섬, 피부를 녹여버리는 호수, 하루 여행이 죽음의 함정이 되는 도로, 그리고 주유소 스시 먹고 난 뒤에 우리 집 화장실. 세상에는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들이 가득하다. 일부 위험은 분명하지만 어떤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있다. 이런 지리모험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위도와 경도를 분위기로 바꿔버릴 거예요. 23번 영국의 죽음의 섬. 영국에도 체르노빌 같은 곳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혼란의 규모는 같지만 다른 대량 파괴 요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서해안 게를로흐와 올리풀의 중간쯤에 그린야드 섬이 있습니다. 이곳엔 아무도 살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죽음의 섬이라 부릅니다. 이곳은 한때 희생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훼손해서 사실상 영원히 포기된 장소죠. 그리고 이 경우 최악이라는 말이 정말로 최악을 의미했습니다. 1941년 영국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생물학 무기를 실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베지테리언 작전이었죠. 네, 실제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나치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원했습니다. 그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끔찍했습니다. 아마씨박에 탄저균을 감염시켜 독일 시골에 뿌리고 나머지는 먹이사슬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소사료를 생물학 무기로 바꾸는 것만큼 기막힌 전략도 없죠. 그린야르드선은 탄저균 포자로 뒤덮였고 동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편 수백만 개의 탄저균이 묻은 아마씨 사료덩이가 투하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베지테리언 작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탄저균은 남아있었습니다. 긴 얘기 짧게 하자면 스코틀랜드에는 무기화된 진흙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린야르드는 1990년이 되어서야 오염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안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지만 누가 정말로 그걸 시험해보고 싶겠어요? 저 밖에 앙심을 품은 지하수 웅덩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죽음의 섬은 적어도 1990년 이후로는 우리가 여행하는 다른 곳들에 비하면 산책하듯 쉬운 곳이에요. 22번 파리, 로맨스의 도시, 뾰족한 탑, 그리고 지하묘지의 도시입니다. 2024년 10월 좀비들이 일어났습니다. 좀비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 그곳에 버려졌던 시신들이 옛 채석장 갱도에서 떠올랐습니다. 이는 도시 아래 약 500만, 600만 구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발 아래에 집단 무덤이 있다는 것만큼 로맨틱한 여행지는 없겠죠. 심지어 멈추시오, 여기는 죽음의 제국이다 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아마 프랑스어로 적혀 있겠죠? 그래도 매년 55만 명의 사람들이 카타콤을 찾습니다. 하지만 도시 아래에는 약 186마일에 달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구역은 극히 일부입니다. 탐험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곳은 휴대폰 신호가 없고 사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2017년에 사흘 동안 실종됐던 2명의 10대처럼 말이죠. 그래도 재밌을 것 같나요? 하지만 적어도 카타콤에서는 여전히 파리에 있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 산맥에서라면 어떨까요? 21번 미스터리 산맥, 파푸아 뉴기니의 산맥. 정확히는 잘 알려진 건 아니지만 북서쪽에 위치한 스타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산맥 중 하나야. 산맥 버전의 내향인 같은 곳이지. 과학자들은 그곳에 미발견 식물과 동물이 있을 거라 믿어. 마치 아직 열어보지 않은 자연의 보물상자 같아. 하지만 문제가 있어. 네덜란드 팀이 1959년에 탐험을 시도했지만 큰 난관에 부딪혔어. 고도가 너무 높아서 헬리콥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 한 대는 심지어 추락하기도 했어. 그들은 푼차, 만다나 정상까지는 도달했지만 헬리콥터 추락 사고 이후로 나머지 지역을 지도하는 건 포기했어.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어. 측량사들은 또 다른 장애물인 날씨와 마주하게 돼. 여기에는 공식적인 기상 관측소가 없지만 밖을 내다보는 과학적인 방법을 써보면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 중 하나야. 연간 강수량이 393인치가 넘지. 즉 끊임없는 산사태와 우산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만약 가볼 생각이라면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라고 사이트에서 조언해. 도로 표지판도 거의 없고 가장 가까운 마을인 와미나는 90km나 떨어져 있거든. 지금까지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죽음의 섬, 파리의 지하 해골 제국, 그리고 헬리콥터도 삼켜버리는 파푸아 뉴기니의 미스터리 산맥을 살펴봤어. 좋아, 다시 위험 투어로 돌아가자. 점점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널 죽이려고 만들어진 장소만큼 재미있는 곳도 없지. 20번. 이곳은 블루홀이라고 해. 하지만 풍덩 뛰어들기 전에 잠깐만.
이곳들은 깊고 위험한 물 싱크홀로 구조받기에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깊은 곳은 체투말만에 있는 탐족 블루홀로 깊이가 1380피트. 야. 하지만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 구멍들에는 보물도 있어. 대부분은 약 2만 년 전에 빙하가 절정에 달하고 해수면이 더 낮았을 때 형성됐어. 이곳들은 사실 무너진 동굴일 뿐이야. 그래서 이국적인 화석들로 가득 차 있지. 자연이 만든 타임캡슐 같은 거지만 열기는 훨씬 더 어렵지. 하지만 그 안으로 잠수하는 건 곤란한 일을 자초하는 거야. 블루홀은 예측할 수 없는 해류만 있는 게 아니야. 중간쯤 내려가면 황화수소층이 있는데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가스야. 그건 악취가 나고 무색이며 독성이 있고 부식성이며 인화성이야. 더 깊이 들어가면 산소조차 찾을 수 없어. 하지만 장난감이 넘치는 억만장자라면 그냥 잠수정을 챙기면 돼. 리처드 브랜슨은 2019년에 이 점을 증명했어. 3명의 승무원과 함께 벨리즈의 그레이트 블루 홀로 잠수정 탐험을 후원했지. 하지만 그런 자원이 없다면 굳이 시도하지 마. 19번. 가장 깊은 블루홀조차 마리아나 해구에는 비할 바가 아니야. 마리아나 해구는 1580마일이 넘게 뻗어 있을 만큼 거대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그 깊이 때문이야. 챌린저 딥은 6.8마일이나 내려가. 그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깊은 거야. 지구가 산을 거꾸로 뒤집어서 바닷속에 박아넣은 것과 같아. 마리아나 해구는 1870년대 HMS 챌린저호가 측심선을 내렸을 때에야 비로소 발견됐어. 진짜 탐사는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시작됐어. 1951년 조사선 챌린저 2호가 가장 깊은 지점을 측정했지. 10년 뒤 사람들은 재밌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다. 스위스 해양학자 자크 피카르와 미 해군 중위 돈 월시는 해저 바로 위까지 5시간 동안 하강했어. 아무래도 동네 수영장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모양이야. 저 아래에는 햇빛이 전혀 없어. 하지만 생명은 존재해. 어둠 속에서 빛나면서 마치 해구만의 네온사인처럼 말이야. 가장 유명한 탐험은 2012년에 있었어. 타이타닉의 열렬한 팬이자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이 3번째로 해저 바다까지 내려간 사람이 되었지. 그는 잭을 찾지 못했어. 대신 그는 독특한 생태계를 발견했지. 과학자들이 유로파 같은 얼음 위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음을 증명하길 바라는 생태계야. 그리고 그들이 이상한 생명체를 찾는 거라면 내 냉장고 뒤도 확인할 수 있어. 빛도 없으니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악몽이야. 그리고 제곱인치당 5,500파운드 해수면 압력의 377배에 달하는 압력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단순한 차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파 시범에 장원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는 오랫동안 탐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거야. 사람들을 막는 건 미스터리가 아니야. 그곳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자원자들을 기다리는 산업용 쓰레기 압축기 같은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야. 이제 바다 밑바닥에서 세계의 지붕까지. 18번.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은 항상 위험하지만 한 경로는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네팔 쪽의 쿵부 아이스폴입니다. 빙하는 보통 느리게 움직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빙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측면을 따라 하루에 3, 4피트씩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산은 준비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등반가들에게 빨리 상기시켜줍니다. 등반가들은 아이스폴을 건널 수 있지만 내면의 뱀파이어를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위가 빙하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니까 새벽은 경치보다는 깔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크레바스는 정말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여기선 누군가를 구하지 않으면 크레바스 근처에 안 가요. 그래도 항상 위험해요. 이 모든 위험을 피하더라도 에베레스트는 여전히 숨겨진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사태입니다. 2014년에는 눈사태로 인해 16명의 네팔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고 9명이 더 다쳤습니다. 1953년부터 2016년까지 이런 식으로 44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산이 당신 위에 솟아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더 뜨겁게 해봅시다. 17번 러시아의 도로 지도를 한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캄차카 반도에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좀 웃긴 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는 부동항을 간절히 원해왔죠. 경쟁국이 차단하지 않는 세계의 바다로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말이죠. 그리고 여기 캄차카가 태평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데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캄차카에는 남동쪽 끝에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츠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러시아 본토로 연결되는 도로나 철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엽 지점으로서는 집이 없는 진입로와도 같습니다. 그건 훨씬 더 깊은 힘들 때문입니다. 태평양을 둘러보기 위해 시야를 넓혀보세요. 그래, 저게 바로 브레고리야. 길이는 25,000마일이고 폭은 310마일이며 항상 분노하고 있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이곳에서 발생해. 마지막 빙하기 이후 4번의 가장 큰 화산 폭발도 여기서 일어났지. 기본적으로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무드린이야. 그리고 캄차카 반도는? 바로 위에 있어. 여긴 대자연 바비큐 파티고 넌 절대 오고 싶지 않을 거야.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밀집된 활화산 군집 중 하나가 있어. 나사에 따르면 29개나 된다고 해. 그래서 이곳에서는 작은 분화나 용암 흐름이 드문 일이 아니야. 거의 일기예보 수준이지. 자, 여기서 도로를 한번 만들어봐. 이미 나쁘게 뚫린다면 잠깐 기다려봐. 분기공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 그건 화산가스를 뿜어내는 분출구야. 그리고 온갖 녀석들이 다 나타나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 참고로 이산화황은 금성의 주요 가스 중 하나야. 그리고 지구의 사악한 쌍둥이인 금성이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야. 첫 번째, 위험 스피드런. 아니, 대규모 조사는 1755년에 있었어. 스테판 크라시니니코프가 캄차카 땅에 대한 그의 설명을 출판했지. 요즘은 러시아 과학원과 감시를 담당하고 있어. 그 말은 아무도 없는 곳 한가운데에서 29개의 화산을 지키며 과학자들이 붙잡혀 있다는 뜻이지. 2025년 8월 캄차카의 첫 번째 대담한 탐험가의 이름을 딴 크라시니니코프 화산이 600년 만에 처음으로 분화했어. 6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투어만큼 멋진 건 없지. 16번 마지막 해촉지. 볼프 비슈니악은 남극의 건조한 계곡에서 생명체를 찾으러 갔고 결국 발견했어. 그리고 아니야, 그건 펭귄이 아니었어. 그는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곳 중 하나에서 미생물을 발견했지. 얼어붙은 툰드라는 보기만큼 죽어있는 곳이 아니었어. 이 발견은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더 믿을만하게 만들어줬어. 하지만 1973년 12월 10일 그의 기록은 멈췄어. 그는 라이트 산맥에서 작업하던 중 장비를 회수하려다 틈에 미끄러져 빠졌어. 남극에 생명체가 있음을 증명한 뒤 그 대륙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어. 비슈냐크는 지식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탐험가 중 한 명이었고 이번에는 판이 이겼어. 놀랍게도 맥모도 해협 서쪽 끝에 위치한 남극의 건조 계곡들은 이 대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지역 중 하나야. 이유는 간단해. 얼음이 거의 없어서 미국의 맥모도 기지나 뉴질랜드의 스콧 기지 같은 연구 기지를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야. 남극의 해변가 부동산 같은 곳이지. 연구 기지가 있어도 건조 계곡은 여전히 쉽지 않아.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사막이자 가장 건조한 곳이야. 사하라보다도 더 건조해서 1년에 비가 겨우 10cm밖에 내리지 않아. 남극은 기본적으로 사막보다 더 사막 같아. 하지만 극한의 환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곳은 화성의 대체 환경으로 여겨져. 남극의 극심한 햇빛 주기 때문에 계곡들은 자외선에 노출돼. 6개월 동안 거의 어둥이고 6개월 동안은 끊임없이 밝아. 뱀파이어가 휴가를 보내기에 완벽한 곳이지. 여기 얼음이 거의 없어도 넌 예외는 아니야. 있는 얼음은 자외선을 바로 반사해서 내게 돌아오지. 남극은 단순히 햇볕에 화상만 입히는 게 아니라 네 DNA까지 직접 공격해. 인간들이 이곳을 더 악화시켰어. 1930년대부터 냉장고와 헤어스프레이가 남극의 오존층에 구멍을 냈지. 좋은 소식도 있어. 오존층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40년에 회복될 예정이야. 남극은 조금 더 늦게 회복돼. 2066년에 말이야. 그때까지는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서 자외선 노출도 감수해야 해. 이곳에서는 막대한 지원 없이는 생존이 단순히 힘든 게 아니야. 그건 시잡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의 가스로 가득 찬 블루홀, 마리아나 해구, 즉 지구의 쓰레기 압축기, 그리고 해뜰 무렵의 자연판, 러시안 룰렛 같은 에베레스트 아이스폴도 봤지. 더 많은 위험을 맞을 준비 됐어? 지구엔 아직 나쁜 아이디어가 남아있어. 15번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저지대로 가보자. 거기서 한때 지구에서 가장 이상했던 마을 달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마을은 현지 화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
이탈리아와 미국 회사들이 한동안 이곳에서 광산을 운영했지만 1960년대에는 버려졌어. 왜일까? 알고 보니 지옥 위에서 사는 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었거든. 남극이 냉동고라면 달롤은 용광로야. 여기는 지구에서 연중 가장 더운 곳이고 열대 위도의 해수면보다 420피트 아래에 위치해 있어. 평균 기온은 화씨 94도 정도이고 최고로는 118도까지 올라가.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산다는 건 마치 소각할 정도로 뜨겁게 맞춘 오븐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아. 하지만 이제 달롤에 도로가 생겨 예전엔 낙타로 이틀 걸렸던 곳에 비해 큰 발전이야. 여기에는 여전히 황 같은 귀중한 자원들도 있어. 하지만 사업을 하려면 조심해야 해. 거의 말고도 방문객들은 캄차카에서 온 오랜 친구인 분기공도 만날 수 있어. 이곳에서는 푸마롤레스가 이산화황과 황화수소를 내뿜어서 이곳을 또 다른 금성처럼 만들어버려. 이런 환경에는 오직 소수만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있지. 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 아마존을 탐험하는 건 언제나 최고의 시험 중 하나였어. 그건 고민형 애호가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시어도 루스벨트조차 거의 무너뜨릴 뻔했지. 그리고 그조차도 아마존 전체를 다 탐험하지는 못했어. 열대우림의 거대한 구력들은 여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적어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이야. 바로 자바리 계곡이 그런 곳이야. 브라질 정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럴 충분한 이유도 있어. 이곳은 메인주만한 크기이고 거의 완전히 미탐험 상태야. 과학자들도 그곳에 뭐가 사는지 몰라. 주라기 공원에서 기념품 가게만 뺀 거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곳을 탐험하러 간 사람들은 접촉되지 않은 부족들과의 적대적인 마주침을 보고했어. 그들은 먼저 독이 묻은 화살을 쏘고 잡담은 생략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대부분 돌아섰지. 뜻은 충분히 전달된 거지. 탐험 계획이 없으니 이 열대우림 지역은 계속 미지의 땅일 것 같아. 자연이 이 지역에 방해 금지 표지판을 붙여놓은 셈이지. 13번 북그린란드 빙상. 희망봉을 돌아 항해하는 것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지. 유럽인들이 실크로드 중개인 없이 아시아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은 그 항로는 길고 폭풍이 많았으며 수천 척의 난파선이 흩어져 있었지. 이것이 15세기식 진보야. 유럽은 새로운 항로가 필요했어. 그래서 북서 항로가 등장했지.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도 그 항로를 개척하지 못했어. 심지어 그도 1903년부터 1906년까지 3년이나 걸렸지. 오늘날에는 바다가 따뜻해지고 기후변화 덕분에 그리고 세빙선 덕분에 더 쉬워졌어. 하지만 그린란드 북부는 여전히 항로에 포함되지 않아. 왜 그런지 상상이 안 가네. 놀랄 일도 아니지. 그린란드의 5만 7천 명 인구 대부분이 수도 누크르 중심으로 남서쪽 해안에 살고 있어. 북쪽에는 캐녹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인구가 약 591명으로 허스키 개보다도 적어. 미국 우주기지와 몇몇 연구원들 외에는 아무도 오려하지 않아. 그럴만도 해. 겨울에는 최저기온이 화씨 영하 58도까지 내려가거든. 여기에는 해수면을 24피트나 높일 만큼의 얼음이 있지만 1년의 강수량이 1인치도 안 돼. 다시 말해서 얼음과 물에 둘러싸여 얼어붙어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여전히 갈증에 시달리고 머리 위 태양은 반복적으로 자외선을 쏟아붓고 있어. 하지만 일부는 도전을 좋아해. 탐험가 로버트 페리가 처음 도착해 그곳 이름을 페리랜드라고 붙였지. 참 겸손하시네. 그는 이누이트의 생존 기술을 빌려서 이글루를 짓고 개썰매를 몰며 진짜 북극점을 찾아 얼음 위를 달렸지. 그의 노력으로 미국은 영유권을 주장했고 결국 그 땅을 더 따뜻한 버진 아일랜드와 교환했어. 그를 탓할 수는 없지. 덴마크 탐험가 크누드 라스무센이 그 뒤를 이었지만 그린란드의 극복 지역은 여전히 거의 접근이 불가능해. 혹시 궁금하다면 맞아. 북부 그린란드도 남극처럼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돼.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고 얼음이 자외선을 바로 반사해서 다시 내게 돌아오지. 언젠가 히토리 열풍이 이곳을 바꿀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최고의 준비를 한 전문가들만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끝장이야. 12번 아프리카의 산성 호수. 탄자니아에는 성경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호수가 있어. 진짜로 그 호수의 일부는 피처럼 붉게 빛나. 이건 모두 그 짠 알칼리성 물에서 헤엄치는 미생물들 때문이야. pH 수치는 10을 넘게 치솟지. 그건 공업용 세정제만큼이나 부식성이 강해. 호수 안이나 근처에서 죽은 동물은 모두 석회화된 미라로 변해. 이곳은 자연이 만든 박제가게야.
이 위험한 물에 발가락이라도 담글 생각이야? 축하해. 이제 화학 화상을 입었어. 그리고 그건 그냥 예고편일 뿐이야. 알칼리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데 나사의 괴짜들에 따르면 나트론 호수는 화씨 140도, 섭씨 약 60도까지 달궈진대. 근처에 몇몇 캠프장이 있긴 하지만 남극처럼 영구적인 기지는 없어. 다시 말해서 만약 네가 휴가를 화학, 화상이나 열사병으로 보내고 싶다면 이론적으로는 방문할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더 많은 곳이 남아있어. 이런 곳들이 벌써 끔찍해 보여? 잠깐만 기다려봐. 어떤 곳들은 죽음을 보장하거나 최소한 아주 오랫동안 법정에 끌려다니게 될 거야. 11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목록을 만든다면 체르노빌은 아마 꼭 들어갈 거야. 그곳은 재앙이 일어날 완벽한 조건이었지. 역사상 최악의 노심 용융 사고부터 시작하지. 19마일의 출입 금지 구역을 추가하고 히로시마에 400배에 달하는 방사능을 섞은 다음 2만 년 동안 그대로 두는 거야.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지. 보너스 단계로 하룻밤 사이에 30만 명을 대피시키고 사망자 수는 미정으로 남겨둬. 체르노빌의 방사능 수치는 이제 충분히 낮아져서 관광 명소가 되었어. 오래 머문지만 않으면 방문할 수 있어. 공인 가이드가 필요해. 그래, 그게 실제 직업이야. 일부 지역은 여전히 출입 금지야.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거 즐긴다면 말이지. 예전 원자로 부지가 그중 하나고 병원 지하실도 마찬가지야. 그곳이 바로 최초 대응자들이 오염된 장비와 옷을 버렸던 곳이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분실물 보관소지. 우리는 이제 화로에서 사는 것이 나쁜 도시 계획임을 증명한 마을. 탐험가들이 악수 대신 독화살로 환영받는 지역. 그리고 심지어 개들조차 왜 왔냐고 궁금해하는 북 그린란드까지 방문했어. 이제 톱10에 도달했고 우리는 지옥으로 간다. 12. 터키 파마칼레에는 고대 그리스 신전의 유적과 현지인들이 한때 하데스의 문이라고 불렀던 돌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악마는 아니지만 더 끔찍한 것이죠. 지하 균열에서 최대 53%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분출됩니다. 2013년 에도 고고학자들은 새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가 비행 중에 죽는 모습을 여전히 목격했습니다. 지옥이 지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터키는 2022년 이곳을 관광객에 개방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무릅쓰는 휴가야말로 정말 휴가답죠. 규칙을 잘 지키고 거리를 유지하면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9번. 인도양에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길이는 5마일, 너비는 4-5마일, 전체 면적은 약 23제곱마일입니다. 거기 뭐 있냐고요?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인도 해군은 보물 보호가 아니라 외부인 차단을 위해 그곳을 계속 순찰합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진정한 야생지 중 하나로 그곳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곳의 유일한 거주자는 석기시대 부족이며 그들은 방문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18년 미국 선교사 존 차오가 그들을 개종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전혀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2006년 두 인도 어부가 너무 가까이 가다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 섬은 매우 엄격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들을 맞지는 못합니다. 2025년 3월 미국인 스릴 추구자가 실제로 다이어트 콜라와 코코넛을 선물로 들고 상륙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떠났습니다. 부족은 그를 풀어줬지만 인도 당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체포되었고 아마 다이어트 콜라가 원인이었을 겁니다. 8번째는 부베섬입니다. 남극으로 가는 길에 노르웨이가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임을 강조합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섬입니다. 얼마나 외딴 곳이냐고요? 남극의 퀸 모드랜드에서 북쪽으로 약 1100마일 떨어졌고 나사는 주변 1000마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광 슬로건으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트리스탄 다쿠냐로 인구는 238명입니다. 트리스탄 다쿠냐는 북서쪽으로 약 14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본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거의 16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는 상륙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섬에는 안전한 항구도 없고 공항도 전혀 없습니다. 이곳은 외딴 휴양지가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 온다고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기소당할 겁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이곳을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굳이 와도 얻을 게 없고 인스타그램에 자랑도 못할 겁니다. 7번째로 2008년의 미국 지질조사국은 8만 명의 사람들이 매우 변덕스러운 화산인 레이니어 산의 폭발 구역에 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분화하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그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8년까지 약 44만 명이 이 산을 오르려고 시도했습니다. 84명은 돌아오지 못했고 이 중 1981년 눈사태로 숨진 11명도 있습니다. 레이니어 산의 빙하에는 햇빛이 무지개처럼 반사되는 얼음 동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마법 같지만 그 동굴들이 활화산 내부에 있다는 걸 알면 달라집니다. 지구온난화로 레이니어 산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어 갑작스러운 붕괴도 우려됩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이제 사람들에게 아예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얼음만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동굴 안에는 터키의 죽음의 문처럼 이산화탄소가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숨 참는 것만으로는 버티기엔 너무 깊습니다. 이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특수장비와 20분치 산소를 갖춘 모모한 과학자들 뿐이며 그들조차도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레이니어 산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이건 준비운동일 뿐입니다. 다음 장소들은 단순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부고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6번, 프랑스의 금성 같은 서식지. 프랑스에도 체르노빌과 같은 곳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적어도 체르노빌엔 경고 표지판이 있죠. 프랑스 북동부 존 루주를 혼자 돌아다니다간 뭘 밟았는지 알아챌 땐 이미 늦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곳이 외딴 항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유럽 한가운데에 있고 100년 전만 해도 마을들로 가득했던 곳이죠.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4년간의 참호전, 수백만 명의 사망자, 그리고 전선은 겨우 몇 마일밖에 움직이지 않았죠. 땅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드존은 460 평방마일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이곳은 1916년 대학살의 중심지인 베르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사된 10억 발의 포탄 중 약 30%가 폭발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넓은 지역이 사실상 예기치 않은 지뢰밭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900톤의 폭발물이 철의 수확 과정에서 발굴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청소 작업 중 600명 넘는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은 아닙니다. 서부 전선은 화학무기, 머스터드 가스, 포스겐 등 온갖 것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에 노출되어 충격을 받아 2차 세계대전에서는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상황의 끔찍함이 드러납니다. 레드존의 일부 구역은 독성 화학물질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서 금성의 표면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총성이 멈춘 지도 벌써 한 세기가 지났고 일부 지역은 앞으로 7세기 동안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하이킹 코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하이킹 코스에서 도로 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볼리비아의 노르스 융가스 로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죠? 라파스에서 아마존까지 40마일입니다. 쉬워 보이죠? 하지만 라파스는 해발 거의 12,000피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는 매번 커브를 돌 때마다 2,000피트씩 내려갑니다. 200개의 급커브, 끊임없는 안개, 낙석, 그리고 가드레일이 전혀 없는 길이죠. 한 번 실수하면 당신의 차는 더 이상 차가 아니라 중력의 장난감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94년까지 매년 약 300명이 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매년 여객기 한 대가 추락하는 셈이죠.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1998년에는 18명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대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2011년 한 해에만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길을 죽음의 도로라 부르지만 이 도로에겐 평범한 화요일일 뿐입니다. 4번째로 대륙의 반대편에는 해군의 지속적인 순찰을 받는 또 다른 섬이 있습니다. 탄저균도 없고 창을 던지는 부족도 없지만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일리아 다 카마다 그란지, 즉 뱀섬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 섬은 상파울루에서 21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본토의 일부였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곳에 갇힌 불운한 주민들은 누구였을까요?
수천 마리의 맹독성 골든 랜스헤드 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뱀들이 유일하게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섬의 별명도 솔직하게 뱀섬이라고 불립니다. 뱀섬은 겨우 106에이커 크기이고 다행히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골든 랜스헤드는 세계에서 가장 맹독성 있는 뱀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물렸다는 보고가 없는 이유는 거의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은 1제곱미터마다 뱀이 한 마리씩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과장일 테지만 누가 그걸 재보겠습니까? 우리는 새를 날아가다 죽게 만드는 문, 중력이 항상 이기는 도로, 그리고 인디애나 존스를 은둔자로 만들 만큼 뱀이 가득한 섬을 봤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장소 3곳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3위, 가장 어두운 동굴입니다. 3위가 조지아에서 시작될 줄은 몰랐죠. 미국의 주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크루베라 동굴은 옛 소련 국가에서 알려진 가장 깊은 동굴입니다. 거의 7200피트 내려갑니다. 아무도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 동굴을 동굴계의 에베레스트라고 부르지만 에베레스트와는 달리 아무도 거꾸로 정상에 깃발을 꽂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공기압이 너무 강해서 탐험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거의 10마일에 달하는 동굴 막다른 길,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망치기 위해 설계된 꼬불꼬불한 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크루베라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더 넓은 아라비카 산괴 일대에서는 있었습니다. 2020년 동굴 탐험가 세르게이 코지예프가 인근 베르조브키나 동굴에서 추락해 갇히게 되었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꼬박 1년을 들여야 했습니다. 갑자기 크루베라 동굴 끝까지 못 가는 게 이해됩니다. 적어도 동굴은 위험을 경고합니다. 다른 곳들은 좀 더 교묘하죠. 두 번째, 우크라이나에는 체르노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친구였던 키르기스스탄도 방사능의 재미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밀루스와 만나보시죠. 체르노빌이나 프랑스의 레드존과 달리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광산 마을이에요. 그래서 더 나쁜 거죠. 2021년에도 이곳에는 약 26,000명이 여전히 거주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방어책은 가난입니다. 떠나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나머지 모두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194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밀루스는 1만 톤이 넘는 우라늄을 채굴하고 가공했습니다. 고품질 우라늄은 소련 원자로와 원자폭탄 연료로 쓰였습니다. 남은 것들은 전형적인 소련식으로 관리됐죠. 23개의 폐기물 더미가 마을 바로 위에 불안정한 언덕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오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958년 4월 16일 밀루스 광미댐이 붕괴되어 60만 입방미터의 방사성 폐기물이 강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4년에는 산사태로 강이 막혀 강물이 또 다른 폐기물 저장소로 바로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날 밀루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족 요리법을 공유하듯이 암에 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4년 10대 5명 중 1명이 면역 질환을 겪었습니다. 이런 마을에서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더 큽니다.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되고 수백만 달러 국제 원조가 정화에 투입됐어도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배경 소음일 뿐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멈출 때까지는요. 마일루스의 독은 지하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동굴은 깊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때론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냐의 키툼 동굴입니다. 가장 깊지는 않지만 약 3000피트 미만이지만 이 동굴을 무섭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1980년 한 프랑스인이 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곧 고통스럽게 사망했습니다. 7년 후 한 덴마크 소년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불운이 아니라 이 동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만 죽는 걸까요? 동물들은 문제없이 드나들고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키팀 동굴에는 이집트 과일박쥐도 살고 있는데 그들의 배설물에는 탄저균보다 더 위험한 마르부르크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치사율은 최대 88%에 달합니다. 조희생자는 동굴 바닥에 박쥐 배설물 가루를 들이마셔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쥐 가루를 들이마셔서 죽는다니 동굴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추가된 셈이네요. 동굴 탐험가들은 보통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들조차 키특만큼은 피합니다. 동굴 주변에는 울타리나 경고 표지판이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모두가 그 동굴의 대가를 알고 있으니까요. 88% 확률로 의학 자팟거리로 남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감사드리며 다음에 매트팍에서 뵙겠습니다.